자, 여러분 이제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한국경제신문 기자들 임용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입사시험 쳤습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TV 쪽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해서 이제 기자직, 방송 뭐 해서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아마 이 종합교양하고 그 다음에 작문, 논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험 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오늘 좀 이건 특별 서비스입니다만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무슨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문제를 보고 이제 쭉, 이런 문제가 났구나 하고 이제 해설을 좀 해드리는 건데, 우선 이제 작문과 논문은 이제 논문 형식으로 쓰는 게 한 문제, 작문 형식으로 쓰는 게 한 문제 해서 각 1000자씩 쓰는 거니까, 천자 같은 건 곧 200장 것이 5장 정도밖에 안 되죠. 짧습니다. 이제 보통 신문에 200장 것이 5장이라 그러면 이제 신문에 보통 뭐 기자 수첩이다, 취재 여록이다, 뭐 기자의 눈이다, 이렇게 나눈 그 정도 분량이 이제 되게 5장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무슨 누구누구 칼럼이다, 이런 게 이제 되게 한 10장, 11장 원고지, 200자 원고지로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자에서 한 2400자, 400자까지 가는 곳은 거의 없을 테고, 아마 2000자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취재여록, 뭐 기자 수첩, 기자의 눈, 뭐 그런 정도 사이즈의 글을 쓰는 게 이제 두 문제죠. 하나는 소위 재난 지역에서 상인들이 말하자면 재난 지역 이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쓰란데, 문제가 보니까 재밌게도 옹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리 상인을 옹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재난 지역이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죠. 폭리를 취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보통은 비판하거나 공격을 하는 것인데, 옹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약간 이제 이 공부가 좀 덜 된 응시생들은 약간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야, 이거 어떻게 옹호하나? 폭리를 취하는 상인은 비판하고 시쳇말로 까고 조지고 하는 것이 그동안 늘 몸에 익은 습관인데 갑자기 옹호하라니 하고 굉장히 당황해서 도대체 옹호하는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하고 아마 답답해한 분들이 많을 텐니다. 이제 그 주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작문하시오인데 주어진 주제는 밥, 뭐 먹는 밥이죠. 밥. 또 하나가 행복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오 이런 것인데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교양 문제가 7문제가 났습니다. 7문제는 200자 정도 분량으로 쓰시오. 그러니까 원고지 한 장 정도로 요약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7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불러드리면, 싸이의 B급 공연은 참을 수가 없다는 사람을 옹호하시오. 이것도 옹호하시오입니다. 그 싸이 열풍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쓸고 지나갔죠. 그 저마다 이제 뭐 말춤 춘다고 난리고, 뭐 싸이가 빌보드에서 1등을 했으면 기원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저질 B급 싸이 공연은 나 정말 꼴보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의외로.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옹호하시오. 저는 뭐 어떤 뮤직비디오가 돌아가고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전혀 선호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때 보면 아주 뭐 그야말로 재밌기도 하고 익살맞기도 하고, 싸이 그 말춤 추는 강남스타일은 저도 아주 그 익살맞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식 웃기네 뭐 이런 기분으로, 야 그 재밌다 야 뭐 이런 기분으로 봤습니다만, 그게 이제 온 국민의 무슨 전파가 되고 전파를 점령을 하고 시청 앞 내거리에서까지 막 온통 시위가 벌어지고, 싸이 공연을 뭐 다른 공연팀까지 밀어내고 싸이 공연을 억지로 하고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써라는 겁니다. 싸이의 B급 공연을 참을 수 없다는 사람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싸이 공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싸이 공연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주의적 태도, 마구 쓸려가는 거, 뭐 하나가 휩쓸기 시작하면 온 국민이 뭐 얼빠지고, 거기다 정부 예산까지, 서울시 예산까지 들어가고, 시청학 광장 이미 공연하기로 다 짜여져 있던 마이너리티들의 공연은 전부 중단시키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제압해버리죠. 그래서 온 국민이 거기에 일시적으로 매몰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참을 수 없다는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종합교양부터 먼저 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아주 재밌네요. 저작권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담은 책의 저작권은 어떻게 봐야 하나? 저작권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재산이므로 특정 개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쓴 책도 맨 뒷장에 보면 인쇄가 붙어 있거든요. 저작권요, 저작권 함부로 어느 책에 어느 책이든지 그게 다 있죠. 이 책은 하니까 함부로 전제하거나 어떻게 하지 마시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책은 맨 앞에 있네요.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재사용은 저작권자와 교보문고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느 책이나 있는데 저작권을 부정하는 저작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위 IP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IP left, Intellectual Property를 부정하는 IP left들이 쓴 책에도 보면 뒤에 저작권에 관한 아까 그 딱지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 IP left의 입장을 반영한 책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딱 보면 이게 한동안 보다가 섞여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작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담은 책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우리 김 PD한테 또 물어볼까요? 뭐라고 답할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모순이죠. 이 모순은 전형적인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다루었던 그런 모순 유형에 속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리스 사람이 말했다. 한국 사람은 모조리 거짓말장이야 라고 어떤 한국인이 말했다고 할 때 그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만일에 그 말을 믿는다면 그 명제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죠. 저작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보호되겠죠, 현실적으로. 되어야 한다기보다는 보호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하자면 소송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저작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저작권자의 주장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감경 요소로 분명히 쓰여지겠죠. 봐라, 너가 저작권을 부정했으므로 너의 저작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감경, 말하자면 그 주장을 삭감하는 요인으로는 분명히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폐지하라는 주장을 담은 책의 저작권은 부분적으로 아마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순 문제거든요. 모순 문제는 모순 문제로서 그냥 해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사람은 전부 거짓말장이다. 꼭 그리스 사람이 말했다. 이건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그대로 쓰던 문장입니다. 한국인은 거짓말장이라고 한국인이 말했다. 너 문장은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종교에 속하는 거죠. 이런 논리 문제도 있습니다. 백조는 왜 희냐? 백조가 희다는 명제는 어떻게 해서 검증되는 것이냐?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백조를 다 조사를 해본다. 1. 조사를 하다가 흑조가 발견되면 그 순간에 백조는 희다는 명제는
부정되는 것이다 하고 판단할 수 있다. 2. 3. 안 해봐도 된다. 왜? 흰 것을 백조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처음부터 백조라는 말을 붙일 때 흰 곤인데 어떤 종류 중에서 아예 흰 것만 우린 백조라고 하기로 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죠. 근데 생물학적 특성상 다른 모든 것은 백조하고 똑같고 몸만 검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게 뭐 검은 백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검은 백조는 사실 검은 백조가 아니고 흑조라고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제 검은 백조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다 이제 모습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리 게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가 보니까 기업과 국회의 의사결정의 차이를 논하시오. 논하시오는 아니고 의사결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이제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종류에 따라서 뭐 중다수결 제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수결을 기본 원칙으로 하죠. 말하자면 중다수결도 있습니다. 아주 뭐 국회 해산에 관한 뭐 이런 거다 또는 뭐 헌법 사안에 관한 이런 거다 그러면 제적의 뭐 3분의 2, 제적 3분의 2의 뭐 이렇게 가면 아주 중다수결 제도,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같은 다수결이지만 과반수 다수결이 있죠. 과반수 다수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과반수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유권하고 찬성한 사람 중에 뭐 30% 찬성, 20% 반대 그럼 그거 아니 통과되는 말하자면 종다수가 있죠. 그냥 다수면 되는 과반수 다수가 있고 절대 다수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대 다수로 가면 이제 무거울 중자를 써 중다수결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기업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물론 주주총회는 다수결입니다만은 기업의 데일리 오퍼레이션, 기업 의사결정의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는 CEO의 의사가 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죠. CEO는 독재를 합니다. 흔히 기업 경영을 경제민주화해서 기업 경영도 민주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련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은 말하자면 기업 주주총회는 일주일표죠. 말하자면 자본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표로 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는 1원 1표다. 근데 기업은 일주일표다. 이렇게 이제 특정을 서술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는 민주성, 하나는 말하자면 그 집행의 말하자면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는 말하자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면 하나는 자본의 합리적 배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다. 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쭉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자신이 읽은 책에서 한 문장을 인용해라. 인용해봐라. 200자 내에서 자기가 읽은 책 중에서 기억이 나는 한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해봐라. 정규 TV 페이스북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여러분 정규제 TV 페이스북에 보시면 미제스라든지 하이에크라든지 인용들이 쭉 많이 되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뭐. 그 물론 직접 인용을 뭐 외워서 인용해 봐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건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직접 인용으로 한번 써봐라. 말하자면 당신이 얼마나 문장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그런 것 같죠. 아마도 문제의 취지는. 또 사실은 뭐 버나드 쇼가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만은 글을 잘 쓰는 것의 요체는 많은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선조들이 뭐 사서상경에서부터 뭐 하늘천 따지에서부터 다 왜 통째로 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잘 쓰는 비결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우는 문장이 많은 사람이 글을 열심히 깊이 읽는 사람이죠. 아마도 그런 것을 보겠다는 문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사실은 이 3번하고 결합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수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단 구성원의 의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죠. 다수결이기만 하면 그 집단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합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집단의 성격을 다수결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이라든지 이성의 한계라는 책도 좋습니다. 그 이성의 한계라는 책은 이성의 한계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인이 쓴 책이고 그걸 그 번역한 책인데 이성의 한계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성의 한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다수결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소상하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결이라든지 또는 이 다수결에 의한 정치적 선택, 정치적 의사결정이 항용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줄 수 있겠죠. 특히 IT 시대의 다수결, 소위 전자투표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문장 정도는 한 단락 정도는 지적을 해줘도 예를 들어 적시성이라든지 임기응변성이라든지 말하자면 어떤 적물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다수결의 문제를 지적해 주면 되겠고 다수결이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몇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부터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방법이 문재인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된 후보하고 박근혜와 결선 투표를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하고는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3명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후보 단일화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를 한다. 그때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이를 놓고 다수결로 1차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2명을 2차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그대로 투영하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조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 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 이성의 한계라는 책에 보면 아마 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